2학년 정치화법 2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 이익집단, 그 다음에 시민단체, 언론, 이런 집단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익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죠. 이익집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익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은 순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순기능이란 긍정적인 측면의 기능을 얘기하죠.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정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그런 의사를 이 이익 집단을 통해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정치사회화. 여기 역시 정치사회화. 정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익 집단도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역시 담당한다는 거. 그에 비해서 부정적인 기능을 보면, 역기능을 보면 특수 이익과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경우에 사회 전체의 어떤 보편적 이익과 맞물려 돌아가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의 경쟁적 압력 행사로 정치 결정의 지연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정치 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정치인이 어떤 이익 집단의 어떤 로비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는다든지 부정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다음으로 이익 집단과 정당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익 집단은 정당을 효율적인 대정부 압력 행사를 위한 매개 집단으로 보고 정당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고, 반면 정당은 정치적 지지와 동원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익 집단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특징은,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특수한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죠. 시민단체라는 것은, 목적이 뭘까요? 그쵸. 공익의 실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조직한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라는 점에서 정당과 그 다음에 이익 집단과 차이가 있죠. 비영리적이고 비당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된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민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의지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면서, 그쵸, 바로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시민단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보면은 사회 문제를 부각시켜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점들을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시 또 사회 구성원을 어떤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죠. 바로 뭘까요? 그렇죠?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그렇죠. 역시 정치 사회화. 요 부분에 정치 사회화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민단체와 정당과 이익 집단이 전부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정치 개혁 분야가 주된
활동 영역이었지만은 오늘날에는 경제, 환경, 복지, 국제연대 등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 물결이 굉장히 지속되죠. 그 민주화 이후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고 다양한 어떤 분야로 이렇게 활동이 확장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금을 후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 없이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 네 번째로 언론과 시민 참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언론,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 언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론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그 다음에 언론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잣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언론은 정보 제공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를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하는 우리가 그때 투입이라는 말을 했었죠. 투입과 관련이 깊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자,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 제4법 이 3권 이외에 사건이라고 또 할 정도로 이런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언론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보면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자, 직접 자기가 언론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거, 독자 투고라든지 언론사 제보라든지 그다음에 소극적 방법으로는 언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거. 그래서 언론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곱씹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공정 보도를 촉구해야 된다. 자,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자, 어떤 언론이 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리터러시란 말은.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뭘까요? 그렇죠. 정당이죠. 2번 자,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은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뭘까요? 자,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치적 충원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당은 뭐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뭘 추구한다고 그랬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공익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6번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는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및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객관식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8번 문제 학습지 88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정당제도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는 뭘까요? 3개 이상이니까 다당제. 한 정당이 계속해서 장기간 집권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일당제. 2개 정당했으니까 양당제가 되겠죠. 자, 가는 다에 비해 정당 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다. 자, 일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정당 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정당 내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 정당의 어떤 정강이라든지 정책 결정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 2번은 자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다보다는 나에서 국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이 가능하다 했는데 자 1당제는 독재 우려가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4번도 가는 나 다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당제는 정책을 강력히 독재국가니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는 그 독재자에 의해서 쉬울 수도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359번 문제 중앙당 자 여기 기억을 보면은 자 위에서 아래로 지금 하향식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여기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이라든지 일반 국민을 대상한 여론조사 이런 게 나오니까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가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가가 그렇죠. 이익 집단에 대한 얘기죠. 나는 시민단체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 기억 니은이 맞는 얘기고 자 둘 다 디귿은 뭘까요? 비공식적 정치 참여 방법이죠.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죠. 정책 책임은 둘 다 지지 않죠. 정당만 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64번 문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여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하지 않죠. 그렇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활동도 저조해지죠.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금도 내고 활동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해결 방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상 2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